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강의는 C# 프로그래밍 복습입니다. C# 프로그래밍 복습은 두 차시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까만 점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하죠. 아쉽군요. 이렇게 넓은 하얀 여백을 못 보고 작은 까만 점만 보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는 시야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점을 보는 사람과 여백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점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백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도자기는 1000도가 넘는 상태에서 굽습니다. 1000도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결코 제대로 된 도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겨울을 지나지 않고 매화꽃은 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온도가 도자기를 명품으로 만들고 추운 겨울이 매화꽃을 아름답게 만들듯이 사람도 많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은 사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자, 먼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네임스페이스는 우리식으로 억지로 번역하자면 이름 영역 그렇게 번역할 수 있으나 보통 그냥 네임스페이스란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를 분류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클래스를 계층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름 정의를 통해서 다른 클래스와 충돌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속에는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트를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마트에 가면 과자 코너, 음료수 코너, 장난감 코너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이 코너들이 네임스페이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각각의 코너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 코너에 가면 이와 같이 생긴 음료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료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객체이죠. 그러나 우리 C# 프로그래밍에서 네임스페이스는 객체를 담는 게 아니라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담고 있는 전체 코너 이름, 보자기 이름 이런 개념이 네임스페이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우리 C# 코드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키워드인 건 알고 있죠. 키워드란 것은 이미 약속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네임스페이스 내부에는 클래스를 담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영역이 안에 존재합니다. 현재 웰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속에는 보통은 여러 개의 클래스가 담겨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네임스페이스 속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sing이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하면 훨씬 편합니다. using문은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실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using이라는 구문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using이라는 구문이 없을 때는 이 콘솔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 이름 시스템을 먼저 정의해주고 .console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서드 이름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되겠죠. system.console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쪽 영역에서 using system이라고 하는 구문을 써주게 되면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conso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직접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클래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앞으로 using이라고 하는 구문들은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것은 영어로 쓰면 varia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수라는 그것의 수학적인 의미는 값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변수와 반대되는 개념은 상수이죠. 상수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 변수는 값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값이 바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컴퓨터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해 주기억 장치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과정을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식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컴퓨터에서의 주기억 장치를 이와 같이 모식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값을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 어딘가를 나타내 줄 때 우리는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자료형이 있다고 그랬죠. 자료형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int 빈칸 IMAX라고 하는 형태로 하면 IMA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정의해 주는데 사용할 자료는 int 인테저 정수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수형은 4바이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4칸은 4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캐릭터는 글자 한자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myCharacter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캐릭터 빈칸 myCharacter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칸으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저장을 했네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좀 이해해 보기로 하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0 또는 1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트라고 부르는데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에서 bi와 가장 마지막에 있는 t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메모리에 저장 가능한 값 하나를 우리는 비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0과 1은 너무 적은 단위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바이트는 8개의 비트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1바이트는 8비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변수와 상수가 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이 바뀌는 것, 상수는 값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변수를 정의하거나 상수를 정의할 때 우리는 지켜져야 되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변수는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는 변수 선언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항상 동일한 값, 바뀌지 않는 값을 저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상수입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먼저 자료형을 나열을 해주고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상수를 선언할 때는 앞쪽에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은 영어 constant에서 앞자리 5자를 띈 겁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써주고 상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상수는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상수 값을 할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변수를 선언해주는 규칙은 가장 기본적으로 영숫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알파 뉴메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문자, 숫자, 특수한 경우로는 유일하게 하나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줄은 밑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언더스코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변수의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됩니다. 물론 밑줄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변수 선언의 세 번째 규칙은 C샵의 키워드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키워드는 파란색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미 약속이 정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변수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C 계열의 언어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기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상수 선언할 때는 변수 선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관습적으로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단어가 겹칠 때는 밑줄로 구분을 해주게 되죠.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이 C샵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죠. 자, 오늘 우리 데이터형은 웬만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주로 우리가 그 객체 지향을 복습할 때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제문에 들어가는 이런 키워드들은 우리 다음 강의록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기타 있는 내용들은 객체 지향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변수의 통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 언어에서는 자동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동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리를 할당하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동에서 땄습니다. 자동으로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메모리가 할당되고 어느 시점에 메모리가 해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용 범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통용 범위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객체 지향에 들어오면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역 변수, 모듈 변수, 전역 변수.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지역 변수와 모듈 변수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블럭이나 메서드 안에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블럭이나 해당 메서드 안에서만 유효한 것을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 변수는 클래스, 구조체, 모듈 안에서 정의되며 그 안에서만 유효한 것들을 우리는 모듈 변수라고 이용합니다. 전역 변수는 네임스페이스로 지정된 프로그램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변수를 쓰는데 이 경우는 다음은 네이밍 컨벤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밍 컨벤션은 파일의 이름, 클래스 이름, 메서드 이름, 변수 이름, 상수 이름 등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컨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자면 관습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습에 따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밍 컨벤션에 있어서의 공통 규칙은 가급적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 age, my phone 이런 형태로 하자는 것이죠. 이와 같이 my age 그러면 나이를 표시하겠구나 금방 짐작이 되죠. my phone 그러면 전화번호를 저장하겠구나 짐작이 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A, B, C, AAA 이런 따위의 이름을 짓게 되면 그 변수에 무엇을 저장할 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름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 데는 각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솔루션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것인데 보통 명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윈도우 탐색기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솔루션 폴더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웰컴처럼 첫 자는 대문자, 명사로 구성을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명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죠. 예를 들면 웰컴 프로젝트 이런 형태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보면 프로그램 내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명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넣게 되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 이런 식입니다. 얘네들은 프로젝트 폴더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C# 파일명과 일치합니다. 확인해 보면 program.cs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변수 이름은 첫 글자는 소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한다고 하죠. 그때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글자로 있으니까 자료형은 스트링이라고 쓸 것입니다. 고객은 영어로 커스터머입니다. 이름은 영어로 네임이죠. 커스텀 네임은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자, 우리 규칙에 따라서 커스텀의 C는 소문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N은 대문자로 했네요. C# 언어에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가장 기본 규칙이 특수기호를 못 쓴다고 그랬죠. 커스터머와 네임 사이에 빈칸을 주면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빈칸을 주지 않고 구분하기 위해서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신용한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면 신용한도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료는 int 인테저 정수형입니다. 고객 커스터머 C로 소문자로 시작했죠. 신용 크레디트입니다. 거기에서 C 대문자 했죠. 한계 리미트입니다. L 대문자로 지정했죠. 이렇게 지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메서드 이름은 각 첫 이름은 대문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지정하죠. 여기 조금 빠진 게 하나 있네요. 메서드는 동작이라서 동사로 지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set data 이런 식입니다. set 동사이죠. 지정하다, 설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이죠. 에서 대문자로 지정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붙었네요. 데이터, D 대문자로 시작했죠. 메서드의 이름은 보통 이런 규칙을 지킵니다. 상수의 경우에는 모든 단어를 대문자로 하고 빈칸은 이렇게 밑줄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미니멈 위스라고 하는 걸 정의한다. 컨스탄트 붙여줘야 되겠죠. 정수 값을 사용합니다. 자, 모든 글자는 대문자로 하되 여기에 밑줄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밑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는 사실 처음에 초기 값을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equal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야만 정확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밍 컨벤션에서 헝가리언 표기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선수가 굉장히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찰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로부터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언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 게이츠가 시몬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너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네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수명에 약속된 접두를 붙인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된 접두를 이용함으로써 변수에 저장이 되는 자료가 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모든 프로그래머는 시모니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시오 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기법을 헝가리언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따르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규칙을 지키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트 자료를 사용을 할 때는 앞쪽에 by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그러면 by 카운터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카운터 숫자를 세는데 쓰겠네? by 바이트형의 자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불형의 자료를 쓸 때는 앞쪽에 보통은 b라고 붙여줍니다. b. 그래서 b is first 그러면 is 이냐라고 묻는 거고 first 처음이죠. 불린의 자료 형태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써주는 겁니다. 자, 캐릭터를 할 때는 앞에 C라고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short형을 할 때는 N이라고 붙여줍니다. 이거는 2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정수형, int, 인테저형으로 쓸 때는 앞에 I라고 붙여줍니다. 롱형을 쓸 때는 앞에 L이라고 붙여줍니다. 실수해서 플로트형을 사용할 때는 F라고 붙여주고 더블형을 살 때는 보통 D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데시말형은 자주 쓰진 않지만 걔네들을 쓸 때는 앞에 DEC라고 붙여줍니다. 오브젝트형은 앞쪽에 O라고 붙여주고 스트링형은 앞에 S라고 붙여줍니다. 이와 같은 그 헝가리언 표기법을 사용하면 거기에 들어갈 자료가 뭔지까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작성하는 데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객체지향에서는 사실은 헝가리언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헝가리 표기법을 준용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버튼을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름이 붙는데 자동으로 붙는 이름은 버튼 1, 버튼 2 이런 형태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쉽지가 않죠. 레이블은 레이블 1, 레이블 2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붙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저장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헝가리언 표기법을 준용하자는 거죠. 한 가지 더. 프로그램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통 자동 입력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레이블이죠. 레이블은 글자를 넣는데 프로그램에서 이용하지 않고 처음에 표기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름을 특별하게 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에 헝가리언 표기법을 준용해 보기로 하죠.
버튼을 추가할 때는 앞쪽에 btn이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tn OK, 확인 버튼이겠구나. btn 인풋, 입력을 처리해주는 버튼이겠구나. btn 캘큘레이터, 계산을 하는 버튼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레이블의 경우에는 LBL이라고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LBL 넘버원, 넘버원 값을 읽어드리는 레이블이구나. 레이블 네임, 이름을 읽어드린 거구나. 레이블 리절트,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블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박스는 앞쪽에 txt라고 붙여줍니다. txt 넘버원, txt 네임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차츰 자료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자료형은 크게 나누면 갑형과 참조형이 있습니다. 갑형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적은 것들을 갑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조형은 값이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갑형과 참조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현찰은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현금을 주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이 갑형입니다. 그냥 직접 건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 또는 현금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될 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가게에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나의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돈을 뽑아가면 됩니다. 잠깐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갈까요? 돈은 물건일까요? 물건이 아닐까요? 지갑에 있는 돈을 보면 물건인 것 같긴 한데 은행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보면 물건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철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물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가병과 참조형을 한번 보기로 하죠. 가병은 5만 원 이렇게 값을 직접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의 그 메모리상의 어드레스에 접근했더니 그 데이터 값을 바로 읽어낼 수 있더라. 이런 형태의 자료형을 갑형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형은 카드를 이용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드레스 위치를 찾아갔더니 여기에 점으로 표시된 형태처럼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레퍼런스 변수,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따라가면 어떤 특정한 위치로 가라라고 알려주고 그 위치에 갔더니 직접 데이터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들을 우리 스택 공간, 여기는 힙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병 자료형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가병 자료형의 대표적으로 정수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인테그럴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수를 저장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쓰는 자료형은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이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바이트는 글자가 크기가 1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부호 없는 가장 작은 정수를 저장할 때 씁니다. 자, 1바이트는 8비트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얼마일까요? 1비트는 0, 1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2비트는 00, 01, 10, 11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 3비트를 쓰면 2의 3성 8가지를 구분합니다. 4비트는 2의 4성 16, 5비트는 2의 5성 32, 6비트는 2의 6성 64, 7비트는 2의 7성 128, 8비트는 2의 8성 256가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수에서 0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바이트는 기본적으로 부호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부호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사인드 s를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로부터 127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S바이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숏형이라고 하는 정수형 자료가 있습니다. 숏은 작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부호가 있는 작은 정수입니다. 크기는 2바이트죠. 자, 숏형은 어디까지 저장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숏형은 우리가 8비트가 256인 것은 알았죠. 9비트면 512, 10비트면 1024입니다. 1024. 줄여서 일단 1000이라고 잡죠. 자, 2바이트면 16비트입니다. 6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값은 64개죠. 그래서 64 곱하기 1000에 해당이 됩니다. 대략 한 64,000개 띄어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대략 한 65,000개 가량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형은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숏형을 쓰는데 부호가 없게 하고 싶다. unsigned에서 따서 u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65,000 0부터 65,535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수형 자료는 INT입니다. 얘네들은 4바이트를 쓰고 있죠. 4바이트는 32비트입니다. 크기가 얼마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2의 10성, 2의 10성, 2의 10성에다 남은 게 2의 제곱이 남아있죠. 2의 제곱은 4. 10성, 10성, 10성은 1000, 1000, 1000입니다.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 10억이 되고 4까지 하면 대략 한 40억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T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략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정도의 값입니다. 부호를 붙이지 않고 싶으면 U라고 쓰면 되겠죠. 자연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0부터 42억 개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줄 알았는데 이게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8바이트짜리 롱형을 쓰면 됩니다. 그때는 훨씬 더 큰 정수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수는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실수형 자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정수형 자료로 구분하기도 하고 별개로 문자형 그렇게 구분하는 게 있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형은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라고 부르는데 코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문자 대문자 A라고 지정하면 아스키 코드로 6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영문자 대문자 A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우리 65번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읽어와 가지고 화면에 표시할 때는 영문자 대문자 A라고 표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정수형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문자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실수형 자료입니다. 실수형 자료형은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로트 둥둥 떠다닌다. 포인터 소수점이 둥둥 떠다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실수형 또는 지수형이라고 부르는 값들입니다. 우리가 부동 소수점 수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은 더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플로트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가 필요가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쓰는 것은 플로팅 포인트 FLOAT를 딴 겁니다. 플로팅의 자료는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45성에서 10의 38성까지를 쓸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값들이 모자랄 수 있는데 모자라는 것들은 배정도형 더블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24성에서 10의 308성까지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숫자는 저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 소수점 수를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플로트형으로 쓸 때는 저장할 때는 보통 16진수로 0.xxx 곱하기 16의 몇 성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는 것은 요만큼의 영역 가수부라고 부릅니다. 요만큼의 영역 지수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들어있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수부를 무한대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실수형 자료는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로트형은 대략 소수점 이하 6개 정도까지가 유효한 숫자입니다. 그 이후에는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형 자료는 정확한 값이 아니고 여기에 잘려나가는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는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논리형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형 자료도 값형 자료의 하나입니다. 논리형 자료는 true와 false를 저장해 줄 수 있는 값을 논리형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 때는 정의를 할 때는 bool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rue 값을 넣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불형 변수를 쓰는데 2가 1보다 크다라고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 1보다 크면 결과는 뭐죠? 네,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단내 프레임워크의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C샵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가평 자료 등은 주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따위가 있습니다. 근데 C샵은 단내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동작이 되게 되는데 C샵이 탄생한 배경 중에 하나는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을 눈뜨고 보기 힘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죠. 근데 자바와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공통 런타임이라고 하는 실행 환경이 필요하듯이 C샵에서도 단내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실행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C샵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에 단내 프레임워크가 깔려 있어야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설치해 본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컴퓨터를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단내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이 단내 프레임워크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C샵 자료형 단내 프레임워크에서는 C샵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도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C샵에서 선언해주는 자료형, 비주얼 베이직에서 선언해주는 자료형은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걔네들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단내 프레임워크의 자료로 바뀌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C샵과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동시에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 시스템.불린, 시스템.바이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비교해 보면 아하 이게 이거겠구나 금방 짐작이 갈 겁니다. 네, 우리가 단내 프레임워크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들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조형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참조형 그러면 어떤 게 기억을 하고 그랬죠? 어떤 위치에 가봤더니 점이 있고 점의 화살표를 따라가 봤더니 실제로 값이 존재하더라. 앞에 있는 것들을 레퍼런스 변수, 뒤에 있는 것들을 인스턴스 불렀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는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글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캐릭터는 정수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문자형이라고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얘네들은 글자 한자를 지정하는 거죠. 얘네들은 가평입니다. 가평을 저장할 때는 우리 캐릭터 A 그리고 실제 값을 적을 때는 작은 따옴표 속에다 글자 한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캐릭터는 가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해보기로 하죠. 그런 것들은 B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은 지금 우리는 컴퓨터 공학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자를 넣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냥 두원이라고 하는 2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요만큼 적어져야 될 겁니다. 원래 가평은 사전에 크기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스트링 문자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글자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글자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글자가 한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사전에 결정이 되지 않고 값을 할당을 해야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평으로는 만들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변수를 찾아가 봤더니 어느 위치에 있더라. 그리고 글자가 넣어지고 여기에 가장 끝에는 역/0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이제 글자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0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 아래쪽에 있는 escape sequen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스트링형에 저장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트링의 인스턴스 값은 수정 불가능하다 그랬네요. 자, 우리 어떤 값에 가봤더니 이런 인스턴스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수정을 하면 요 연결고리를 끊고 우리가 다른 곳 어딘가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은 글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저장되는 위치에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인덱스는 지수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얘네들은 글자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데 첫 번째 글자의 위치는 0으로부터 출발합니다. 0, 1, 2, 3 이런 형태로 써죠.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에 공부할 배열과 상당히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문자열과 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빈 문자열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빈 문자열을 갔는데 딱 끝까지 갔더니 이번에는
갔더니 가장 안에 들어있는 값은 역 슬래시 0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이 빈문자 에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와 같이 구성된 거,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널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레퍼런스 변수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두 가지 크기를 비교한다면 어느 게 커 보입니까? 당연히 빈문자 에열이 널 값보다 커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관계 연산자,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관계 연산자는 가병에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스트링은 가병이라고 그랬어요? 참조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참조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트링형에는 이런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어야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스트링에 사용하는 연산자를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다, 같지 않다를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얘네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글자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S이라고 하는 걸 쓰면 escape 시퀀스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역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역 슬래시 0에서 보다시피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다 그랬네요. 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폴더 구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역 슬래시를 씁니다. 그런데 한 개만 쓰면 뒤에 따라온 D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자 예열에서 역 슬래시 쓸 때는 역 슬래시를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폴더 구조를 나타낼 때 역 슬래시가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하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앞쪽에다가 at이라고 붙여주고 따옴표 속에서는 하나씩만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주 쓰다 보면 스트링형의 특징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형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형 변환은 주로 값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형 변환은 현재의 자료형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형 변환에는 크게로 명시적인 형 변환, explicit conversion, 암시적인 형 변환, implicit convers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시적인 형 변환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시적인 형 변환을 쓰기를 원합니다. 암시적인 형 변환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정수형 자료가 있습니다. int.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int는 몇 바이트로 저장이 되죠? 4바이트. 더블형은 몇 바이트로 저장이 되죠? 8바이트. 크기가 어느 게 큽니까? 그러면 인테저보다는 더블이 크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인테저형은 더블형으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더블형은 인테저형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형 변환을 하면 되는데 명시적인 형 변환은 캐스트형 변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2번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1번 특별한 자료형을 괄호 속에 써가지고 다른 형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라.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는 것을 명시적인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플로트형으로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f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 값을 정수로 변환시켜서 b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 앞에다가 캐스트형 변환 int형을 써서 b에다가 저장을 하면 a에 저장이 되어 있던 1.0이 b에 1로서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적인 형 변환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이용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형 변환은 값형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형 변환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숫자와 글자 사이의 형 변환입니다. 숫자는 값형입니까? 참조형입니까? 값형입니다. 글자열, 문자열은 값형입니까? 참조형입니까? 참조형입니다. 그래서 숫자와 글자는 값형, 참조형이기 때문에 저장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값형이 저장되는 방법, 참조형이 저장이 되는 방법. 둘 사이에는 캐스트 형 변환으로 동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형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SA라고 하는 글자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글자를 정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int라고 하는 클래스의 pass라고 하는 형 변환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IA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isum이라고 하는 정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ssum이라고 하는 글자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자체를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글자로 바꾸고 그 결과를 SSM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와 숫자 사이에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들도 자주 쓰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널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글자를 이야기하면서 문자 A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 상태를 널 상태라고 합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연산자는 블랙박스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하기라고 하는 블랙박스에 2라는 값, 3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툭 튀어나왔는데 결과는 5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연산자에 넣어주는 값들을 입력,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출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산자를 구분해 줄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산자에는 입력이 몇 개죠? 현재 2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항연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입력이 1개인 것도 있습니다. 1개인 것 단항연산자 그럽니다. 입력이 3개인 것 조건 연산자 딱 하나가 있는데 입력이 3개인 것은 사망연산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하기 연산자는 무슨 계산을 하죠? 2와 3의 더하기 연산, 즉 숫자와 숫자의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수치 연산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산자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수치 연산자, 크기를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and or와 같은 논리 연산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연산자는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강의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모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있게 마련인데 그 출력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출력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값을 계산할 때 y는 2 더하기 3 이런 형태로 써주게 되죠. 그러면 그 저장된 결과 5를 이 y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퀄에 해당되는 연산자를 우리는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이 대입 연산자는 1개를 쓰게 됩니다. 우리 대입 연산자에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자,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좀 풀어 쓰면 i는 원래 i 더하기 1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i 더하기 1을 하면 i랑 항상 틀리죠. 그러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프로그래밍의 변수 개념은 주기억장치 어딘가에 있는 공간인 거죠. 어딘가 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i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값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줍니다. 원래 i에 2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2가 전달이 되겠네요.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겠죠. 그 3을 다시 i 값에 전달해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결과를 다시 i라고 하는 공간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에 2라는 값이 3으로 바뀌어 있겠네요.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i는 i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구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순위는 괄호를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선순위를 잘 모를 때는 괄호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학 시절 공부할 때 여기에서는 꼭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왔었죠. 연산자 우선순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치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관계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수치 연산자 내부에서는 항이 하나인 단항 연산자가 항이 2개인 이항 연산자보다는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괄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단항 연산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부호를 바꾸는 더하기, 부호를 바꾸는 빼기 이런 것들이 단항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더하기는 증가 연산자라고 그래서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는 역할, 빼기 빼기는 감소 연산자 그래서 값을 하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항 연산자들이 나오네요. 이항 연산자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가 좀 다릅니다. 위에는 수학계산, 아래쪽은 관계연산자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수치연산자가 관계연산자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죠. 자, 수치연산에는 곱셈이 더셈 뺄셈보다는 훨씬 우선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이것은 그 곱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곱하기 기호에 별표 에스테리스크를 쓰는 이유는 영문자 x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를 슬래시로 쓰는 이유는 더하기와 잘못하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위해서 예를 씁니다. 퍼센트는 정수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나머지를 구해내는 연산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나머지 연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홀수 짝수를 구한다.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값이 1이면 홀수에 해당된다. 이런 곳에서 널리 사용을 합니다. 곱셈, 나누셈이 더셈, 뺄셈보다 우선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은 관계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관계연산자는 수치연산자보다 뒤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망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조건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되고 마지막으로 대입연산자, 할당연산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뭘 이용해라? 괄호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 자, 연산자 중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를 좀 살펴보고 갈까요?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논리 연산자나 비트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하는 것을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이 될 때는 0 또는 1로 판별합니다. 0은 거짓, 1은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자료에서 각 비트 간의 0과 1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주는 것을 비트 연산자, 진짜로 참 거짓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논리 연산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논리합, 논리고, 배타적인 논리합, 부정 이런 네 가지가 있죠. 실제 사용하는 기호는 %,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논리 연산자에서 한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에서 오화는 긴 작대기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한 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타적인 논리합은 꺽쇠 기호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부정을 취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비트 연산자는 무조건 한 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A %B 또는 A %B라고 썼을 때 A가 거짓이고 그 B가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도 거짓이 됩니다. 참이 되는 경우는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논리곱이라고 부릅니다. 논리곱은 비트 연산자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와 B에 0의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는 논리합이네요. 논리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0과 0이 들어가면 0과 0의 더하기를 계산하면 0이 됩니다. 0과 1의 더하기를 계산하면 1이 됩니다. 1과 0의 더하기를 계산하면 1이 되겠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1과 1을 더셈을 하게 되면 2가 나오어야 되나 우리 컴퓨터에서 0과 1은 값이 있다 없다로 판별된다고 그랬죠. 값이 있는 게 갑자기 두 배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있을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긴 작대기는 꼭 더하기처럼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합이라고 부릅니다.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의 연산자인데 부등호 가로 두 개를 붙여놓으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부등호 두 개를 붙여서 이 가로를 쓰게 되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는 예입니다.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면 2배,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면 절반이 됩니다. 이 시프트 연산은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x01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치죠. 0x는 16진수라는 뜻입니다. 0x01 16진수 두 자리는 1바이트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0을 2진수로 표현하면 0000이 되겠습니다. 1을 2진수로 표현하면 00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진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진수로서 0000000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을 A를 왼쪽으로 3비트만큼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1이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이동하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10진수로 값을 구하게 되면 8이 나옵니다. 1의 값이 왼쪽으로 3칸을 이동했더니 8배가 되네요. 이런 개념들이 시프트 연산입니다. 또는 반대로 이동하게 되면 8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짠다면 얘네들을 많이 쓰나 보통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서는 이런 시프트 연산은 널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알아야 될 영어 단어들이네요. 이 단어들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깜지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고사에서도 이 영어 단어를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지금 한 페이지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모르는 단어만 공부를 좀 해오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의 과제는 구글링 조사 과제입니다. 구글링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링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을 구글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업에서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구글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통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글에서 원하는 자료를 얼마만큼 잘 찾느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수시로 구글링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까 합니다. 첫 번째 구글링 과제는 ASP.NET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검색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검색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색한 결과는 아래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텍스트 문서 상관이 없이 한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 수업에 사용하는 LMS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된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C샵의 기초문법이네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주는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변수를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데이터 타입은 크게 가평과 참조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었죠. 가평에는 정수를 다루는 것, 실수를 다루는 것, 불형 따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조형 언어는 문자열 하나만 따졌죠. 근데 다른 문자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키스의 질문란에다 올려주시면 되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